먼저 우리 옥장전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충분히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국가부 교수님이 소개를 해준 서울대학교 옥장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표 시간을 충분히 하라 이런 얘기를 듣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넉넉히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근데 5시 반까지 끝내려고 그래요.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1.5단계 바로 전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갑자기 또 비가 많이 와서 사실 이렇게 통증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되는 마음도 드는데요. 줌에서도 사실 몇 분이 접속해 계신지 잘 몰라서 이제 총 이제 몇 명이 여기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들 이제 잘 듣고 또 질문해 주실 분들은 나중에 이제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자 선생님과 또 여기 초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 포스터를 보니까 11월 콜로키움 연사 옥창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적어놓기도 했지만 연사라기보다는 또 제가 지난번에 전국 역사학대가 있어서 10월 달에 그때 이제 옹긴이로서 이 책을 좀 세일즈하는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런 이 책을 팔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세일즈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어쨌든 이 책이 이제 이 책인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번역을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책을 가장 꼼꼼히 읽는다 그런 의미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원래 영어로 되어 있던 이 책을 제가 한번 꼼꼼히 읽고 또 그거를 한국어적인 문맥에서 풀어내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번역자고 또 이게 또 학술서다 보니까 이제 영어권에서 진행되는 그런 논의들을 이제 한국어로 소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지닌 정치성이 무엇인가 이런 걸 제가 이제 번역 과정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또 여기 이제 경남대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냉전과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각자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좀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콜로키움을 사실 제가 연사로 쓴다는 생각을 평소에 잘 안 해봤었는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함께 말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제목은 사실 아까 국가부 선생님도 좀 형용모순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냉전은 차갑다는 의미고 그게 뜨거울 수 있는지, 또 사실 한반도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을 경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반도가 과연 차갑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발표해서 조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서없이 아마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라 아마 이 세 가지 내용이 제 발표에 좀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는 제가 이제 번역자 혹은 이 자리의 연사로서 지니고 있는 냉전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이 있을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여기 꼭 이 책을 읽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냉전의 지구사라는 책이 지닌 이 책만이 지닌 어떤 냉전론이 있는데 그 냉전론의 특징이 뭐고 또 약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리고 이거를 한국에 있는 냉전 연구자로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두서없게 제 발표에 섞여 있을 테니 이 세 가지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어떻게 제가 하게 됐고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이 책에 옹긴이의 말을 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 냉전의 지구사에 대한 서평이 서울대학교에 계신 류기현 선생님께서 하나 발표해 주신 게 있고, 또 전국 역사학대에서는 이화여대에 계신 노경덕 선생님께서 조금 이 책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이제 논평을 해주신 서평을 최근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책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제 문제의식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냉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저는 항상 냉전하면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가 떠오르기도 하고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냉탕, 온탕 이런 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약간 전반적인 냉전사의 맥락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제 냉탕과 온탕을 얘기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냉전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이미지가 냉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냉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어로서도 저 사람과 내가 냉전 상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어에서만 있는 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냉전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싸운 것 같기도 한데 안 싸운 것 같기도 한 그 묘한 상황, 어떻게 보면 좀 냉탕적인 상황, 이걸 이제 표현하는 말로 우리가 냉전이라는 말을 되게 널리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냉전사 연구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차가운 대립의 이미지 이런 게 좀 강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냉탕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 온탕도 있었다, 이런 식의 인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냉전하면 뭐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장벽 이런 거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냉전의 역사에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이 있었고 또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또 사실 냉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차가운 분단이 아니라 되게 많은 그 안에서의 뭐 혁명도 있고 내전도 있고 학살도 있고 사실 다양한 온탕의 역사가 있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 냉전의 역사에서 이제 허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냉탕과 온탕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냉전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냉탕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냉전 연구자들도 다양해지고 또 냉전 자체가 어쨌든 소련의 해체 이후 좀 이제 종식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후에는 이게 좀 역사화가 되고 좀 차분하게 냉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냉탕과 온탕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서 사실 냉탕과 온탕이 사실 목욕탕을 구성한다. 사실은 냉전 연구라는 게 냉탕 온탕이라는 게 아니라 목욕탕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래 생각해보니까 냉탕 있고 한국전쟁 같은 건 열탕이지만 냉탕, 온탕, 열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또 다양한 분류 방법이 가능하겠죠. 이제 한국의 기상천외 한 목욕탕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냉전 연구가 이거를 이제 하나의 목욕탕을 연구하는 식으로까지는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렇다면 이 목욕탕의 역사랑 같이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욕탕이 옛날부터 이런 모양이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그 과정이 사실 이제 냉전 연구에도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미국, 소련 중심의 강대국의 외교 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온탕으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같은 좀 냉전의 격전지대 이런 지대를 이제 한 70년대부터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더 확장돼서 미국, 소련도 연구해야 되고 제3세계도 연구해야 되고 냉전이라는 것 자체도 한번 연구의 주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냉전의 역사 자체가 되게 독특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여러 목욕탕들 중에 하나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냉전 이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유럽 제국주의 그리고 그거에 맞서는 이제 식민지 민족해방 투쟁 이런 것과의 관계까지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세계사의 한 단계로서의 냉전, 그러니까 냉전사라는 게 엄청 특별한 게 아니라 세계사로서 서술할 수 있는 이제 대상이 돼가는 것 같고, 그 이제 제 책 제목이 원래 영어로는 The Global Cold War인데 그게 이제 번역을 제가 이제 냉전의 지구사로 했을 뿐인데요. 이제 그 지구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냉전이라는 경험은 어떻게 보면 유럽과 비유럽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걸 포괄하는 이제 전 지구가 겪은 공통 경험이라는 시각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지구사로서의 냉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전의 유럽 제국주의와 미국 소련의 냉전을 어떤 식으로 비교하느냐 이런 식의 관점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강연의 제목이기도 한 뜨거운 냉전과 차가운 한반도란 이제 문제의식이 이제 제가 번역을 하면서 갖게 된 생각인데요. 이걸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래 이제 냉전이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유럽에서 진행된 미국과 소련의 이제 대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문에도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근데 이제 냉전 자체를 우리가 되게 제3세계의 냉전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보게 되는 순간 제3세계는 사실 차갑기만 한 냉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말로 열전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열전과 냉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냉전사라는 어떤 학문 분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냉전이 과연 냉전에서 무엇이냐, 이 뜨거운 냉전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평화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의식들이 이제 냉전사 학계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연구가 이제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냉전의 지구사라는 책은 제3세계에서 경험한 뜨거운 냉전을 우리에게 이제 잘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이 지구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뜨겁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차가운 한반도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목욕탕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냉전의 역사를 그 이전의 제국의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이제 냉전이라는 게 좀 달리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두 개의 지도가 이제 그 사례인데요. 왼쪽에 있는 지도는 이제 유럽의 식민지대를 받지 않았던 지역 해서 저 보라색으로 보이는 지도가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유럽의 지도고요. 이제 초록색이 이제 유럽의 지배를 받은 국가들을 뜻하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란색과 약간 옅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거의 이제 유럽의 영향권 아래는 있었지만 거의 반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면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지역은 당시 지구에서 보면은 몇 개 안 돼요. 신기하게 일본, 그 아프리카에 아마 지금 색깔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라이베리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고요. 동남아시아의 태국,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반도의 지위를 한번 보시면 한반도는 사실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되게 독특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식민 지배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한반도는 그 중요한 지역이 아니니까 그 역사 속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유럽에 대해서 지니는 어떤 감정들이 이제 뭐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럽에 대한 감정과는 아무래도 이제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묘하게 겹치냐면 현재 이제 비동맹 운동 가입 국가들을 표현한 어떤 지도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지도가 이제 현재 비동맹 회의에 가입한 국가들이고요. 약간 이제 빨간색도 옅게 보이는 이제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도는 이제 비동맹 회의 국가의 이제 옵저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저 지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묘하게 이제 유럽 식민 지배를 받은 지역과 거의 겹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식민지 국가였지만 비동맹 운동에서도 조금 묘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비동맹 운동과 그 이전에 유럽의 식민 지배 역사는 거의 이제 역사적으로 좀 겹치는 공간적인 범위를 보여줍니다. 근데 한반도는 좀 특이하죠. 보면 한반도 북쪽만 빨간색으로 이제 비동맹 회의 국가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제 북한은 비동맹 회의에 가입돼 있고 사실 남한은 비동맹 회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묘한 겹침과 또 북한은 또 신기하게 유럽의 식민 지배를 안 받았지만 비동맹 회의는 어떻게 가입을 했죠. 이 묘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냉전 역사의 일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냉전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약간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세계의 틀을 이런 식으로 제3세계를 중심으로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경쟁을 했고 또 제3세계는 어떻게 그거에 맞서서 연대를 해왔고 단결을 해왔고 이런 식의 설명들이 되게 단순 명쾌하고 그 자체로 되게 재미있는 설명이지만 여기에서 한반도의 자리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했을 때는 남한과 북한의 경험이 또 다르고 또 식민지배 경험에서도 한반도의 경험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설명해낼 수 있는 우리만의 언어가 없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지만 한반도는 식민지긴 식민지였는데 이게 비유럽 제국의 식민지였다는 좀 특이함이 있고 또 제3세계 운동과 특히 한국의 경우는 직접 접속한 경험이 많지는 않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내면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흐름들이 있겠지만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저는 이제 냉전의 지구사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느꼈던 저 스스로의 소외감은 이게 이제 노르웨이 출신의 유럽인 학자가 쓴 하나의 거대한 서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런 냉전의 지구사와의 필적하는 책을 과연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냉전 경험이 매우 독특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스케일로 서술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 그 이후에 군부독재, 민주화, 경제성장 등 되게 다양한 경험을 이 짧은 시간에 해왔는데요. 이런 경험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나온 이제 두 개의 책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방 후에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해방 후의 역사를 이제 분단 시대라고 이름 붙이면서 이제 강만길 선생님이 이제 책을 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는 분단이라는 것 자체를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이제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단 시대라는 특이한 개념으로 이제 개념화하게 된 게 한 해방 후 30년 후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한 90년대에 냉전이 끝났다고 만약 생각한다면 이제 한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나름대로 이 냉전을 좀 역사화하는 우리만의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제 많이 했고 그런 의미에서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정도의 그런 게 하나쯤 나와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아니지만 제가 번역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리영희 선생님이 80년대 중반에 낸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라는 책과 좀 비슷한 위상인 것 같아요. 이게 리영희 선생님이 쓴 책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기사는 당대 이란 혁명, 뭐 아프간 전쟁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국제 기사들을 모아놓은 번역한 이제 국제 기사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영희 전집에도 포함되어 있고 나름대로 이제 한국인으로서 당대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한반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그 당대 시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모아놓은 자료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 책도 제가 번역한 책도 이런 리영희 선생님의 책처럼 이제 한국인이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냉전을 역사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나름대로 그런 위상을 한번 부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해봤어요. 한국인의 관점에서 뭐 한국인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한국인의 냉전 경험을 서술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토론자로 와주신 장세진 선생님의 슬픈 아시아라는 책 또한 2012년에 나왔고 또 최근에는 이제 냉전의 지구사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장세진 선생님의 글도 실려있는 이제 서동진, 박소연 선생님이 엮은 비동맹 북본이라는 이제 재미있는 기획이 이제 한국인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지금의 한 30년 냉전 종식 이후 한 30년대 시점에 먼 훗날의 역사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당시에 한국인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알 수 있는 자료로 읽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근데 이제 장세진 선생님과 아마 이 비동맹 독본 이 책을 이제 엮으신 여러 선생님들도 다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냉전에서 한반도가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 좀 다른 경험을 했고 사실 공감할 수 있는 공통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장세진 선생님의 표현처럼 좀 되게 슬플 수밖에 없는 건가, 이건 되게 다른 슬픔 말고 다른 관계성을 좀 고민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장세진 선생님도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비동맹 독본이란 기획도 전 되게 흥미로운 기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국에서 비동맹 운동은 크게 이제 현재 이제 기억되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그거를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되게 먼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끊임없이 좀 현재적인 기획으로 이제 살리려는 노력을 주로 이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널리 알려지면 좀 이제 다양한 냉전 서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냉전의 지구사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특징에서 도출되는 약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책은 되게 첫 번째로 두껍습니다. 그리고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너무 다양한 인명이 나오고 다양한 지역에서 약간 종횡무진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또 약간 잠깐 정신을 놓치면 되게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너무 방대해요, 내용이. 그래서 번역할 때도 사실 애를 많이 먹었는데 좋은 특징이 있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냉전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주로 이제 미국과 소련의 최고의 정치인이나 외교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치전, 외교전 아니면 대중적으로는 좀 첩보전 아니면 군사 이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적절하게 냉전 외교사적인 측면도 설명해주고 있고 또 흔히 안 알려져 있는 이제 제3세계의 여러 역사들을 미국과 소련의 개입이라는 어떤 특정한 프레임과 제3세계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거를 이제 결합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약간 저자의 틀 자체는 단순하다고도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균형적인 시각에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라는 새로운 행위자를 적절하게 소화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갈색의 세계사 이런 책이 소개되기도 했지만 사실 제3세계사는 기본적으로 제3세계 민중사 혹은 인민사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거든요. 좀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가까운데 이 책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미국, 소련과 제3세계 엘리트들 간이 어떤 식으로 협력해왔고 또 왜 대립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재미있게 서술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재미있으시다면 이 책은 아마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책이 되게 냉전적이지도 제3세계주의적이지도 않게 좀 나름대로 묘한 균형감을 지닐 수 있는 책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냉전적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냉전에 관련된 책을 볼 때 기본적인 내러티브가 냉전을 누가 일으킨 거냐, 뭐 스탈린이 했냐, 트루먼이 했냐, 아니면은 소련이라는 국가 자체가 공산주의라는 게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냉전을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한 환원론으로 처음에 시작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끝나는가. 예를 들어 스탈린이 문제라면 스탈린이 죽고 어떻게 바뀌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된다면 이 책은 그런 거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의 기원이 뭔지 정확하게 언급하는 느낌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책임을 묻는 지점도 별로 없고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냉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또 반면 제3세계에 대한 관심에서 이 책을 읽으면 또 의외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중 회의가 무엇이고 그게 이제 서구 학계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영어로 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 반중 회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은 크게 도움을 주는 대목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대부분의 반중 회의를 좀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대체로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제3세계주의적인 입장에서 미국과 소련의 개입에 비판을 가한다거나 혹은 제3세계주의적인 기획으로 현대 뭐 신자유주의까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고 이런 식의 책이 아니라 되게 그냥 제3세계주의를 좀가 아닌 제3세계의 실제 역사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좀 그런 균형감이 좀 독특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책의 또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 선택한 여러 사례들이 과연 글로벌한 냉전사의 모든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비판이 이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실 한국의 얘기도 많이 안 나오고 일본, 중국 이런 동아시아 지역이 사실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번역서를 낼 때 이제 출판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난점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동아시아랑 한국의 이야기가 없는 게 과연 지구적인 이야기냐라는 비판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통하는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글로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저자도 노르웨이 사람이지만 그런 유럽 사람의 관점에서 정리된 글로벌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책이 되게 종횡무진 전 세계를 보여주긴 하지만 동아시아 전문가가 보거나 아니면 뭐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 책을 봤을 때는 사실 한국이 뭐 끼케야 다 모아봐야 뭐 6줄 이렇게 나올까요? 한국전쟁 때 한 번 나오고 경제성장 얘기할 때 한 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소략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디테일이 되게 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책의 약점인데 기본 구도는 이제 아래와 같아요. 이게 전반적인 이 책의 목차와 관련되는 거라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쨌든 미국과 소련은 유럽의 제국주의 모델과는 좀 차별화되는 일종의 제국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합니다. 저자는 이제 미국은 자유의 제국이고 소련은 정의의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두 국가가 다 제국이지만 초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서부 개척을 통했고 또 이민자들과의 교류에서 미국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소련 역시도 이제 미국과 비슷하게 중앙아시아 정복이라든가 그 내부의 무슬림 문제 아니면은 또 그 안에 있었던 여러 농노들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소련이라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제국 모델이 만들어지는가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사나 러시아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당연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미국과 소련이라는 제국 모델이 일종의 제3세계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종의 발전 모델로서 해석되는 측면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적인 이제 근대화론이 만들어지고 소련은 이제 소련 나름의 이제 혁명론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3세계에 있는 엘리트들이 봤을 때는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3세계인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다 가능한 시대가 냉전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식 발전 모델을 택할 거냐, 미국식 발전 모델을 택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제3세계 엘리트들이 합의가 되면 이제 그 국가는 그 노선으로 가는 건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뭐 내전도 벌어지고 내전이 벌어질 때는 당연히 미국 측은 미국식 발전 모델을 좋아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냉전이 차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3세계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 두 가지 대립 노선이 계속 있고 또 이거를 지원하는 거대한 진영의 어떤 지도자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내전이 영속화되고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냉전이었다라고 이제 저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3세계라는 어떤 뭐 반둥회의로 대표되는 제3세계라는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자는 미국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많이 하는데 그 독립 이후에 이런 국가들이 약간 친소련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경계심과 불신 때문에 비밀리에 개입을 해서 이제 정권을 붕괴시키는 걸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란의 모사데크 정권을 미국의 이제 CIA가 개입을 해서 이제 붕괴를 시키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3세계 국가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제3세계라는 어떤 동료의 의식을 발전시키게 된다는 걸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기간에 소련은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저자는 소련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팽창하려는 의지가 엄청 강하진 않았는데 이제 쿠바에서 미국의 앞마당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또 이제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고 그거에 대해서 유럽의 여러 인텔리대이나 학생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을 지원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소련이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고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소련이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이제 60년대에 이제 벌어지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주로 이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1970년대입니다. 70년대에 결국 제3세계 지역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쟁이 이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행위자로서 개입을 하는데 1970년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한 각 국가들마다 해방이 뭐 한 1945년쯤 됐다면 한 20년 정도 특정한 모델을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미국적 근대화 모델을 해본 국가들도 있고 소련식의 어떤 사회주의식 발전 모델을 이제 해본 국가들도 있는데 그게 한 20년 정도가 지나니까 각각 다 이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식 근대화 모델을 받아들였던 국가가 이제 이란인데 이란의 이런 뭐 백색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제 팔레비 왕조의 미국식 모델이 어느 정도 이제 70년대에 오일 쇼크도 오고 이러면서 위기에 빠지자 오히려 이란에서는 이거에 반대하는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호메이니를 후계자들이 현재 이제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 미국식 모델에 대한 일종의 제3세계적인 대응이라고 이제 저자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런 특정한 모델의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조금 혁명적인 사회주의 혹은 뭐 아프리카 연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타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제 제3세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70년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70년대 위기에 이제 소련이 약간 흥분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이제 여러 에티오피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중요했던 여러 국가들이 약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기대감을 가진 소련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친소련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1979년에 개입을 하고 그 개입 때문에 결국 소련이 군사비도 이제 많이 지출하게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국이 붕괴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이제 저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전의 기원을 많이 따지는 게 냉전사 연구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이 책을 읽고 냉전이 언제 끝났느냐를 물어보면 좀 애매해요. 이제 기원도 좀 애매한데 종식도 되게 애매합니다. 근데 이 책은 사실 소련이 붕괴되는 걸로 냉전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냉전의 종식을 80년대 이제 제3세계 붕괴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이제 80년대라고 하면 이제 70년대 여러 위기를 맞은 제3세계 국가들이 국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외채가 많아지기도 하고 또 미국 자체가 레이건의 등장 이후에 강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뭐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이 뭐 사회주의 모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생존을 위해서 표방은 뭐 사회주의를 표방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뭐 미국과 가까워진다거나 아니면 뭐 중국의 원조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이전에 우리가 제3세계라고 생각했던 어떤 제3세계 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고 개발 국가들이 그냥 각자 도생하는 세계 이런 걸로 좀 변화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냉전이 좀 종식된다라는 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냉전이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뜨거운 냉전인데 그게 뜨거운 냉전이 가능하려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어떤 거대한 중간지대로서 이제 제3세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제3세계 국가들이 사실 이제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다 각자 개별 각자 도생하고 심지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냉전이라는 틀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워지는 게 이 사람이 볼 때 냉전의 종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이미지로 표현해드리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한 80년대 1980년대쯤의 세계의 지도거든요. 그래서 빨간 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소련과 빨가면 빨갈수록 이제 소련과 가까운 국가들, 파라면 파랄수록 이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인데요. 보면 이제 80년대쯤으로 넘어가면 거의 이제 쿠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 아메리카 지역은 이제 파래지고 아프리카 역시도 이집트가 이제 빨갰다가 파래지고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몇 개의 지역들이 남아요. 에티오피아,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그 중국도 이제 소련과는 다른 독자 노선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 책에서 저는 이제 가장 번역하기는 어려웠지만 재밌었던 부분은 사실 앙골라와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식으로 막 서로 편을 바꿔가고 막 소련의 지원을 받으려고 막 대사관도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에티오피아,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여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80년대 이제 격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티오피아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 뭐 최근에도 뭐 내전이 거의 일어날 것처럼 에티오피아가 가고 있던데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어떤 부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더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소련 해체 이후에 유고슬라비아를 보듯이 이미 한 80년대부터 그런 위기들이 이제 소련과 친했던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골라도 계속 내전이 지속됐었고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아프간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구유고슬라비아의 전사로서 한 80년대 후반에 여러 제3세계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붕괴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이 저자는 되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책이 한국의 냉전 사용을 줄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배웠던 건 이제 한반도인으로서 저는 이제 파주시에 살고 있는데 그 파주시의 캐치프레이즈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거든요.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라는 걸 상상하기 위해서는 사실 냉전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인으로서 한반도를 생각하면 항상 냉전이 되게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냉전사의 맥락에서 보니까 냉전을 생각했을 때 이 한반도는 좀 되게 독특한 지역이구나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과연 냉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내부에 그 소련식으로 가냐 미국식으로 가냐 이 저자의 틀을 빌리자면 근데 한국은 사실 남한, 북한이 서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남한 내에서 이렇게 서로 편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런 역동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냉전이 가능했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면 한반도의 냉전 경험이라는 게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매우 독특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선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저 혼자서는 할 수는 없겠고 이제 여러 연구자들과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좀 다양한 냉전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거의 안 나오는 국가들이에요.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은 조금 나오는데 중국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 소련과 서로 이제 깽판을 치는지 이런 부분만 주로 나오고요. 아시아에서 이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뭐 대만, 홍콩, 몽골, 오키나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다양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있는데 각각이 경험한 냉전이 다 다르다면 왜 어떻게 다른지, 또 같다면 무엇이 이제 이들 사이의 최대 공약수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명확하게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쓸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노르웨이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심지어 중국을 연구했기 때문에 중국어도 하고, 참 이제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언어 습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게 기본이 돼야 이제 여러 언어군에 기초한 여러 언어권의 다양한 층위의 이제 자료를 이 사람은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뭐 인터뷰도 하고 논문도, 그러니까 외교 사료도 보고 책도 보고 뭐 포르투갈어로 된 것도 자기가 보고 막 사료도 수집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인으로서 하기는 이제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인이 사실 일본어만 잘하기도 어려운데 뭐 중국어, 몽골어, 뭐 베트남어 이런 것까지 배우기라는 게 이제 이게 유럽 사람의 경험과 한국인의 경험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냉전사 연구를 좀 풍부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다양한 국가들의 여러 자료들을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그런 위로부터의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뭔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많이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한국전쟁 연구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미국 자료를 통해서 한국전쟁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구소련 문서고가 열리니까 사람들이 다 우르르 소련으로 가서 막 문서 번역해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권위를 갖게 되고, 또 이제 최근에는 구소련 문서고가 아닌 뭐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서서히 문서고들이 열리니까 계속 이제 그런 문서고들이 어디 개방되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경향이나 흐름들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거를 이제 한국전쟁 연구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학문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외국의 어떤 문서들이 열리는 것 때문에 어떤 학문의 연구 지형이 많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궁금하지만 언젠가 이제 북한 문서고가 열리면 또 다들 이제 북한에 있는 문서고로 가서 또 북한 쪽의 어떤 문서고의 내러티브를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연구들이 한국 사회에 이제 많아질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거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국의 문서고가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떤 아래로부터의 경험을 좀 더 역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사실 냉전 연구를 이 사람처럼 하기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어렵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연구 방법론 속에서 특정하게 주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냉전을 비교하는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사료에 기초한 냉전사 연구도 해야 되고, 또 한국의 경우에는 냉전사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문화로서 존재하는 냉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냉전 문화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한반도 자체의 한국 현대사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다양한 거를 할 줄 알아야만 이제 냉전사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제한된 시간과 자원과 연구자의 역량이 이게 다 맞아져야 가능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차가운 한반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결국 이제 냉전의 지구사 속에서 한반도가 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갑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요. 과연 한반도가 차가웠냐? 라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연구 주제를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갑지 않았던 한반도의 경험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한의 경우에는 여기 토론자로 와주신 장세지 선생님이 잘 분석했지만, 사실 아시아 아프리카 운동 회의에 직접 참석한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북한과 아시아 아프리카 운동 혹은 비동맹 운동의 경우에는 아까 지도도 보여드렸지만 북한은 어쨌든 75년쯤에 비동맹 운동에 이제 가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세계 자기는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뿐인데 미 제국주의와의 투쟁도 강조하면서 북한은 이제 제3세계 국가의 일원으로서 또 인정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미국과 이제 전쟁도 해본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담론적 호소력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옛날에 국가부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 주체 사상을 그 효시로 이제 김일성의 연설로 많이 언급되는 연설이 사실 65년에 인도네시아 알리 아흐람 사회과학원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한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런 수카르노를 만나서 이야기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주체 사상과 이 반둥전선간의 관계, 이것이 현재 이제 북한이라는 국가가 스스로를 세계 속에서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부 선생님이 한설야 이런 걸 이제 열심히 추적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세계 평화 운동의 맥락에서 북한이 계속 끊임없이 약간 일정한 포션을 차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른쪽에 놓은 사진은 사실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투쟁 기념탑이라는 기념탑입니다. 이게 한 84년쯤에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세워진 건데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한의 주체 사상 탑을 그대로 이제 빼닮은 탑입니다. 실제로 이걸 지어준 사람도 이제 북한 예술가들인데요. 이게 이제 82년에 주체 사상 탑을 평양에 세우고 그 기술대로 84년에 이제 북한 애들이 와서 이 책에도 나오는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의 전쟁에서 에티오피아가 승리한 거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북한 애들이 와서 북한식으로 이제 지은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에티오피아적인 내용으로 이제 채운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은 당시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혁명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방식을 이제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이게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에 뭐 북한 동상 같은 것들이 막 수출되고 그러는 걸 보면 일정하게 역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냉전사에 있어서 북한의 세계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밝혀지면 냉전사와 한반도 사이에 좀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저자가 강조하는 거기도 하지만 아까 그 이슬람주의의 등장 이런 거를 저자는 결국 미국 소련의 개입과 그거에 대한 제3세계인의 저항 속에서 어느 순간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우리 나름의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무슬림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슬람주의로 가게 되는 그런 맥락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데요. 한반도에서도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추적해 봐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석사 논문 주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청맥이라는 잡지에서 나타난, 청맥이라는 좀 비판적인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서 나타난 아시아 인식 이런 걸로 이제 석사 논문을 썼었는데, 거기서도 청맥이라는 잡지의 글에서도 잘 드러나는 게 분명히 이제 남한 지성계도 좀 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65년에 제2차 반둥회의가 열리려는 기획이 있었는데 그 2차 반둥회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의미의 일종의 탈식민성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65년쯤에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한국적인 맥락에서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냉전적인, 좀 더 큰 맥락에서 이 한국적인 탈식민성의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의미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한국인들도 이제 북한 얘기를 넘어서 한국인들도 사실 동남아의 기업인들이 가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대우 이런 기업들이 되게 활발히 진출하거든요. 당대 80년대 외교문서를 보면 외교관들이 없는 지역에 대우가 꼭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의 여러 경험들 역시도
현재까지는 이제 역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뭐 사회사적인 방법이든지 뭐 구술의 방법이든지 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그걸 좀 역사하고 의미하는 작업들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갑지 않았던 한반도를 냉전의 맥락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라면 사실 여전히 한반도는 좀 차가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단의 독특한 맥락이 분명히 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맥락화할 것이냐 그 또 권원익 선생님이 쓴 책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사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냉전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적인 냉전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정학적인 냉전과 이 사회적인 냉전의 관계 그걸 뭐 문화냉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화냉전 연구를 통해서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냉전 문화를 어떤 식으로 포착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만 좀 더 냉전 연구가 다양해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경남대 오면서 11번 마을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여기 코리아 목탕이라는 게 여기 오는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목탕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사실 냉탕, 온탕도 이제 중요하고 그걸 이제 목탕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코리아 목탕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좀 발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한 코리아 목탕의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냉전사 연구가 조금 더 재밌어지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여러 단상들 그 문제의식 그리고 이걸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같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걸 조금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린 자리인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다 각자만의 그런 문제의식과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선 연사로서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